김혜진은 26,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서 일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다. 한 시가모는 재벌가로 유명했고 집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불안정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고 한두 마디 말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곳에서 오래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건 단 하나의 이유,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졌다.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일정대로라면 아이를 돌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2층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울음, 단순히 보채는 소리가 아니라 절박한 구조신호처럼 들렸다. 혜진의 심정이 순간 멎을 듯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 14개월 된 한민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고 그 곁에는 무엇인가 매캐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 냄새를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약이었다. 방 한쪽에는 민서의 엄마, 서유라가 쓰러져 있었다. 30살, 재벌가 며느리로서 화려한 외모와 생활을 유지하던 그녀가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약의 흔적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반응이 거의 없었다.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동안 혜진은 몇 번이나 유라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목격했다. 때로는 날에도 비틀거리며 방에 처박혀 있었고 때로는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가 다쳤고 아무도 옆에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울음은 점점 약해졌다. 혜진은 결심했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긴급구조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빠르게 상황을 묻고 구급차가 출발했다고 했다. 짧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혜진의 마음속엔 묘한 각성이 일었다. 지금 이 집에서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민서를 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다. 만약 자신이 아니었다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이 작은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혜진은 숨이 막힐 듯한 공포와 함께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한 집안의 아이가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는가?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혜진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몇 분 후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다. 이 집의 비밀, 한 가문의 추악한 이면, 그리고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진실까지.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학비를 벌기 위해 들어온 집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이유로 버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한 생명을 지키는 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구급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구조인원 일부는 한민서를 데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다른 인원은 서유라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혜진의 귀에는 민서가 점점 멀어져가는 소리만 맴돌았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한편으로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소연, 이 집의 가사와 일정을 총괄하는 관리인이 급하게 들어왔다. 평소 늘 완벽하게 차려입고 주인의 비서처럼 행동하던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곧바로 혜진을 향해 다그쳤다. 왜 경찰을 불렀느냐는 비난이 섞인 어조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아이의 상태나 유라의 안전보다 이 집의 체면이 우선이라는 뜻이 뚜렷하게 배어 있었다. 혜진은 대답할 말을 찾기보다 스스로의 결정을 다시 떠올렸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민서는 지금쯤 병원에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집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한 생명을 구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혜진에게 너무나도 명확했다. 소연은 주인의 귀국 전까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주인인 한준호 회장이 해외에 있는 동안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이미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과 의료진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의학 용어와 숫자들이 오갔지만 혜진이 알아들은 건 심각한 머리 부상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곁에 서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지만 현장에 있던 유일한 성인이었기에 모든 절차를 맡아야 했다. 서유라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다른 의료팀이 그녀를 처리하고 있었다. 소연은 병원 복도를 오가며 전화를 받았고 그 표정은 마치 사태를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관리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혜진에게 이 일을 더 키우지 말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혜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눈앞에서 한 아이가 생사의 경계에 있는데 입을 다물라는 건 불가능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앞으로 이 집에서 겪을 모든 갈등과 압박을 직감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혜진은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 응급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낯설고 차가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무심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곧 한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다. 민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 며칠간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개골 손상과 뇌진탕 가능성이 있어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숨을 삼켰다. 아이가 깨어날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소연은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사태를 덮으려는 집착이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자신은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이 아이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그 결심은 무겁고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명했다. 민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혜진이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중 손에 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받아야 했다.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을 한준우라고 소개하며 방금 싱가포르에서 귀국했다고 했다. 그리고 곧장 물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혜진은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한다고만 전했다. 1시간이 채 안 돼요. 준우가 병원으로 들어왔다. 공항에서 막 온 듯 말투와 호흡에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표정에는 피로보다 더 큰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의료진에게 안내를 받아 곧장 아들이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유리 너머로 작게 보이는 민서의 모습에 시선이 멈춘 그는 곁에 서 있는 혜진을 확인했다. 혜진이 자신이 김혜진이라고 밝히자 그는 다시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참 말이 없던 끝에 혜진은 조심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것. 근처에 마역이 있었고 서유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 그 모든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자신뿐이었다는 것. 준우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자책이 섞인 복잡한 모습이었다. 혜진은 그 표정을 보며 말없이 기다렸다. 그 어떤 비난이 돌아와도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은 변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의료진이 다가와 아이의 상태를 보고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은 심각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준우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그 순간 이 남자가 비록 지금 당황하고 있지만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혜진을 향했다. 왜 당신이 나섰느냐는 물음이 담긴 눈빛이었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짧은 대답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낮춰 감사하다고 했다.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의료진이 민서를 돌보는 동안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혜진은 자신이 여전히 이 집의 가사 도우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경계선은 무너지고 있었다. 준우는 언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고 그 현실 속에서 혜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병원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진은 자리를 지키며 앞으로의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서유라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마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갑자기 끌려 나온 듯 의식이 불완전하게 떠올랐다. 숨이 불규칙했고 머릿속은 흐릿했다. 주변의 소리가 조금씩 명확해지자 낯선 정적 속에서 병문 특유의 냄새와 기계음이 스쳤다. 시선을 옆으로 옮기자 낯설지 않은 얼굴이 서 있었다. 한준우였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서 있었다. 그 순간 서유라는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준우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쓰러져 있던 집안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것, 그리고 옆에는 마약 흔적이 있었다는 것. 민서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상태는 이미 경찰과 의료진, 아동보호기관에 보고됐다는 것까지. 그 말을 들은 유라의 얼굴은 점점 경직됐다.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이어지는 건 단편적인 이미지뿐이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나 준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을 잘랐다. 변명은 필요 없다고. 지금 중요한 건 민서의 상태뿐이라고. 사회복지사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아동학대 및 방임 의혹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 조사 기간 동안 친권과 양육권이 임시로 제한된다는 것. 모든 결정은 민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된다는 것.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차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유라는 즉각 반응했다. 목소리가 커지고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말이 이어졌다. 자신이 그럴 리 없다고, 오해라고, 잠깐 실수한 것뿐이라고. 그러나 준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를 두고 마약을 한 순간 이미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것이 곧 아이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라의 눈가가 떨리고 입술이 굳어졌다. 더 말하려 했지만 준우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제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조사와 결과라고. 사회복지사가 기록을 마치고 나가자 준우는 잠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유라를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바깥 복도에는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준우가 복도에 나오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맞췄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는 앞으로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다고. 그는 곧바로 이어서 부탁했다. 당분간 민서 곁을 지켜달라고. 지금 이 집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자신이 법적 절차와 사건 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혜진뿐이라고.
그 부탁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하고 진심 어린 신뢰의 표현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으로 같은 결정을 하고 있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은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민서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의식하지 않았다. 준우는 변호사와 만나고 경찰 조사에 응하며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준비했다. 유라는 병원에 남아 있었지만 민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혜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민서를 지키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병원 복도는 늘 차갑고 조용했지만 혜진의 마음속에서는 묵직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민서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압박과 시선이 닥쳐와도 버티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의 생활은 반복되었다. 한준우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민서 곁에 있었고 혜진 역시 하루의 대부분을 그 옆에서 보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역할은 분명했다. 준우는 아버지로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처리했고 혜진은 민서의 일상과 안정을 지켰다. 준우는 어느 날 병실에서 혜진을 불렀다.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집안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2층으로 향하는 혜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머뭇거림도 주변을 살피는 행동도 없이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화면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을 직접 확인했다고. 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냥 해야 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 준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은 그동안 유라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고백했다. 주변에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단순한 피로와 스트레스로만 생각했다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번에야 깨달았다고 했다. 혜진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준우는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보지 못한 걸 당신은 어떻게 봤냐고.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아이의 울음조차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봤다고. 그 대답에 준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집에서 일하던 관리인 박소현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 있었다. 혜진이 준우와 직접 대화하는 것, 민서를 돌보는 것, 심지어 병원에서의 위치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주어진 일만 하라고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이어갔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녹아졌다. 마침 그 순간 준우모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물었고 소연은 혜진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의 역할은 민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준우는 이어서 소연에게 당분간 집안 운영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맡았던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혜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얼어붙었다. 자신은 단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행동이 이 집안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주제넘은 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준우의 눈에는 그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혜진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호흡을 들으며 마음속 다짐을 다시 한번 굳혔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민서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가 퇴원 절차를 마무리하자 민서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혜진의 얼굴을 먼저 찾았다.
그 눈빛에는 짧지만 선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차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민서는 한 번도 혜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준우는 그 모습을 뒷좌석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생각을 이어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서는 낯선 환경에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표정이 풀렸다. 집안의 소리와 사람들의 움직임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혜진이 부드럽게 말을 건넬 때마다 시선을 고정했다. 준우는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서의 생활 패턴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식사량이 늘었고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졌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깊은 잠을 이루기 전에 작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날도 혜진이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준우였다. 그는 아이가 잠든 뒤에도 종종 깨어오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무력감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설명했다. 충격과 두려움은 기억보다 오래 남으며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잠든 상태에서도 불안이 되살아나 울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 속에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듯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준우는 문득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혜진은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고 나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여러 시설과 가정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말했다. 아무도 자신의 울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고 그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아이의 울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준우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잠든 민서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혜진을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고.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직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그뿐이라고.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혜진이 방으로 돌아오니 침대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간결한 쪽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 맞은편 방은 당신 겁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 주세요. 준우.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한 배치가 아니라 민서를 지키기 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민서 곁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침에는 아이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식사와 놀이 시간을 기록했다. 낮에는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의사의 권고에 맞춰 회복 과정을 관리했다. 밤이 되면 민서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이의 변화는 느리지만 꾸준히 나타났다. 울음이 줄어들었고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준우도 틈이 날 때마다 민서 곁에 왔다. 회의나 외구 일정을 마친 뒤에도 반드시 아이를 확인했고 혜진이 전하는 하루의 기록을 빠짐없이 들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가 있었다. 혜진은 이제 이 집을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준우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직원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서로의 자리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고 그 중심에는 민서가 있었다.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그 증거였다. 그렇게 일상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혜진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묵묵히 이어갔고 준우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민서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번지는 순간마다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다. 서유라는 예정보다 며칠이나 앞서 저택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입고 온 옷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목에는 옅게 남은 자국을 가린 스카프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집주인처럼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표정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양육권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서유라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자신이 민서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아이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말에는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이 정원 쪽에서 민서를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서유라의 목소리가 들리자 몸을 움찔하더니 곧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은 짧지 않았고 낯선 긴장감이 공기 속에 번졌다. 서유라는 즉시 혜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건 혜진이 의도적으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아이는 스스로 기억하고 있다고. 그 말은 짧지만 부정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서유라는 더 이상 혜진에게 말을 이어가지 않고 이번엔 준우를 향했다.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고용된 가사 도우미가 집안에서 마치 아이의 어머니처럼 행동하도록 두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 말에는 혜진을 향한 경멸과 불신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준우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그녀가 어머니는 아닐지 몰라도 어머니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 속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는 듯한 기류가 흘렀다. 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기지 않았지만 대신 확고한 신념이 깔려 있었다. 서유라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혜진에게 마음까지 주는 거냐고. 그 질문에 준우는 잠시 시선을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고개를 돌려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거짓된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민서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고 자신 역시 변해야 한다고. 그 말은 서유라의 표정을 단번에 굳게 만들었다. 그것은 놀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려움이 서린 표정이었다. 그 순간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상황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준우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전면 양육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변호사와 모든 증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혜진의 증언도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서유라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날선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혜진은 민서를 더욱 단단히 안았고 준우는 시선을 돌려 집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저택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힘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누가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가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재판 당일 법정은 숨소리마저 신중해지는 긴장 속에 잠겨 있었다. 판사는 모든 서류와 증거, 양측의 진술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결정을 내렸다. 한준호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하고 서유라에게는 감독하에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허용한다는 판결이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에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이 종결되는 모계가 담겨 있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동안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었지만 판사의 말이 끝난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고
새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준우는 판결문을 정리하는 서기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가 앉아있는 쪽으로 향했다. 아직 어린아이는 이 공간의 의미를 알 리 없었지만 그 작은 손을 잡는 준우의 손길은 이전과 달랐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준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곁에 선 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세상 앞에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결심이었다. 혜진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민서를 안아올리며 건물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온 날 한시저택엔 외형상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넓고 정돈된 공간이었고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공기와 질서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혜진은 이제 서류상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은 서쪽 별관 2층에 마련되었고 창문을 열면 바로 맞은편에 민서의 방이 보였다. 이 집에서 그녀가 차지한 자리는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준우는 이사회 자리에서 몇 마디를 남겼다. 그녀는 제 아들을 살렸고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이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짧고 단순했지만 그 말은 이 집 안팎의 모든 시선을 바꿔놓았다. 혜진은 그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이후 주변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변화를 느꼈다.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고용된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은 줄어들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오후, 혜진은 뒷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시간, 민서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숨결은 한결 고르고 표정에는 이제 불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넘기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의 불안, 그날 들었던 울음소리,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 그때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준우였다. 그는 잠시 혜진과 민소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말은 길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남은 삶을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겁고 깊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시선을 받아들이며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버려졌던 기억,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던 울음, 차갑게 식어버린 기대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과거가 하나의 의미로 이어져 있었다. 민서의 웃음, 준우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찾은 자리. 그것은 혈연이나 계약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었다. 세상은 종종 가족을 피로, 이름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혜진은 이 순간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필요한 순간 곁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랑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그저 필요한 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그날 매화나무 아래에서 혜진은 민서의 숨결과 함께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하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피로 맺어준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며 필요할 때 곁에 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삶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점과 마음속에 남은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에게는 더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앞으로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용기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